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밀실 행정을 타파하고 중요한 그 국가의 행정 논의들을 공개 토론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불호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과하다. 대통령이 뭐 저렇게까지 행정에 개입을 해야 되냐.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큰 틀을 잡으면 되지. 실제로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저렇게 하면 일 안 할 수 없겠다. 저렇게까지 지적하고 저렇게까지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 안 할 수 없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되게 중요한 국가의 대사들 혹은 작은 행정적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해 주니까 많은 걸 배우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오른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왕의 토론, 대통령의 토론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생소한 것인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역사에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조선에도 이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정의 요소, 시스템이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개 토론. 조선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까? 왕과 신하의 공개 토론? 뭐 조선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게 아마 경연제도가 있죠. 경연제도. 경연네. 네, 경연제도.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일단은 뭐 책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을 해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현안들을 가지고 또 토론해서 또 좋은 대안들을 만들고 했던 이 경연제도가 조선시대 때에는 그 유명한 걸로 있습니다. 저 경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경연이 무슨 뜻입니까?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라는 어.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요.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죠? 주로 경전이란 유교 경전이죠. 유교 경전. 사서, 그다음에 삼경. 오경, 뭐 삼경, 오경.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경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현안하고 또 계속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니까 단지 옛날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죠 또. 네. 국가의 어떤 중요한 그 대소사, 중요한 일들을 경전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면 소위 그 유교 정책, 유교 정신 이런 거에 그 발음을 쫓아가는 그 해석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그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크게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근데 경연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만 해도 임금이 바른 사람, 이제 성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하는 거, 학문하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닦는 거. 아마 이런 게 경연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현실적으로 그 시대 때 필요했던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자리들, 그리고 신하들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서 왕권을 견제한다든가 뭐 이런 면에서 두루두루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경연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왕이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신하들도 의견을 개진하게 되니까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정치적 그 시스템이었군요. 정치 결정과 어떤 발전을 시키기 위한. 네, 그래서 경연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규칙상으로 따지면 하루에 3번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꼬박꼬박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제도화됐던 토론 제도인 거죠. 그 경연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왕, 열심히 하는 왕 밑에 신하들은 되게 힘들었겠다. 지금 신하들 힘든 것처럼 국무위원들 힘든 것처럼.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게다가 똑똑한 왕을 만나게 되면 또 토론 자리에서 질문도 많이 할 테고 물어보는 것도 많을 테고 대책도 요구하는 것도 많을 텐데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지 않거나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또 했겠죠. 그 정조가 이제 신하들한테 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계속 그렇게 타박했던 그런 그 기록이 있으니까 정조 같은 경우에는 참 신하들이 머리 아팠겠죠. 근데 이거 참 특이한 게 경연을 좋아하거나 경연을 많이 하거나 경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이야기와 철학들을 그런 왕들이 성왕이 많아요. 보면 그 경연 조선실록에 나와 있는 경연 횟수하고
그 시대 때가 뭐 좋은 시대였는가 이런 거라면 대략 비례하는 가장 많이 했던 기록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성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제위했는데 경연 횟수가 9,006회. 미치겠다. 만약에 1년 평균으로 따지면 360번이에요. 경연을 제일 많이 했던 왕이거든요. 심지어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성종 같은 경우도 그 이름 말맞다나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했던 사람이 영조. 영전 52년을 제위했는데요. 경연의 횟수가 3,458회. 1년 평균으로 따지면 66번. 물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했던 이런 건 뭐 많이 못했겠지만 평균으로 할 때 따지면 66번이고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씩 네, 그래도 했다는 그렇죠. 거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종입니다. 세종은 32년을 제위했는데 그 경연의 횟수가 1,898회. 1년 평균 해보니까 59번에 네네. 달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종이나 영조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역사에서도 굉장히 정치가 잘 되어 있고 했던 시기로 좀 많이 평가를 받죠. 우리가 그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왕이라고 보여지는 정조도 많이 했습니다. 정조는 하다가 폐지시켜버렸죠. 신하들이 무식해서 할 게 없다 재밌다, 이러면서 재밌다. 그냥 정조는 그냥 폐지를 시켜버렸고 뭐 폐지시킨 거는 연산군도 한 10년 하다가 폐지를 시켰고요. 화나서. 그러니까 정조가 경연을 폐지시킨 거는 그 약간 다른 측면으로 공부를 하자고 중요한 대소사를 논의하자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공부들도 안 하고 오고 이거 경연 자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뜻인 것 같. 조금 뭐 다르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게 그 정조의 그 편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누구 그 네, 심한지하고 네. 주고하던 이 비밀 편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무식하다는 핑계로 경연을 중지를 시켜놓고 이제 내가 무식한 니들을 가르치겠다 이러면서 좀 분위기를 그렇게 막후 정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왕권을 좀 강화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앞에서는 그 치고받고 싸우면 신하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뒤로는 이게 알고 보니 그 약속 대련이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끌고 나가는. 정조의 약속 대련이 들통난 들통난 그 이야기가 얼마 전에 이제 편지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경연을 하다가 살짝 경연을 중단시키면서 그 본인의 정치 구도를 바꾸는 과정과 함께 나타났던 정조의 비밀 편지. 어떤 얘기입니까? 저 들어도 되게 재밌던데 보니까. 보통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알려져 있던 게 심한지하고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다. 심알지? 심환지. 심한지. 네네. 대립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심환지는 영의정입니까? 그 심한지 그때 영의정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확인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 노론의 영수였을 거예요. 노론의 지도자. 그 지도자였는데 그 정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안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실록을 보고 있으니까 실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모든 경연 자리나 이런 토론 자리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 노론의 영수 그리고 왕과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걸 보고 극렬한 토론들이 이루어 반대 의견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 편지가 발견됨으로써 되게 놀라운 작전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대립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편지를 통해서 봤더니 약속 대련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정조가 심한지에게 이런 얘기하라고 시켜요. 만약에 당신은 반대해라.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한지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 부분이 딱 기록이 되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정조하고 심한지하고 미리 약속하고 짰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정치가 이제 주고받는 관계, 서로 대립 관계로만 계속 갔던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정치를 해 나갔다는 걸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이제 2009년 2월에 이제 발견된 어찰집인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정조는 우리가 이야기한 거를 비밀로 해야 하니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태우고 그냥 집안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정조가 걱정을 해요. 실은 심한지가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녹음 파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자기의 뒷배를 마련하려고. 네. 네. 그래서 네. 심한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태운 거 맞지? 그래서 보내요. 약속대로 시키는 대로 태운 거 맞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지고 있었죠. 잘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잘 보관되다가 지금 2009년에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제 이때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온 거고. 상당히 재미있는 양반이네.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상대의 정치적 이념을 좀 달리했던 노론의 어떤 수장을 적이지만 행정에서는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 구조가 흔들흔들하다가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가졌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쉽게 그래서 말하면, 네. 그 편지를 통해서 그것도 나왔죠. 정조하면 그 이미지가 좀 반듯한 이미지, 바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지에다가 그 욕을 써놓고 나 또 편지에 욕을 써놨대요. 욕 써놨어요. 육두문자를 그냥 그대로 다른 신하 까면서 심한지에게 이놈 땡땡한 놈이다 이렇게 편지에 써놓고 사람들이 그 편지를 딱 보고 와 정조가 반듯한 이거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도 했었죠. 아까 경연을 좋아하거나 경연을 통한 그 여러 가지 시스템적 정치를 되게 그 활용 많이 했던 왕들이 그 성왕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경연을 지독하게 싫어하거나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케이스와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싫어했던 왕은 세조가 싫어했죠. 토론하기 싫었겠구나. 토론- 술자리만 좋아하고. 뭐 술자리에서 경연을 했다는 그런 뭐 그 평가도 있기는 한데 뭐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너 승진 너 처벌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정통성이 없는 왕이다 보니까 신하들의 신권이 이제 강해지면 자기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경연을 싫어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대부분 공부를 안 했거나 노는 거 좋아하거나 신하하고 공부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싫거나 또는 본인이 어떤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안 했겠군요. 그거는.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토론하는 게 일단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대안들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안 좋은 소리 나오기도 하고 쓴 소리도 나오고 근데 이러한 걸 좀 받아줄 수 있는 품 내진 여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자기 식대로만 고집을 하는 성격인 경우에는 그 경연의 토론 자체가 불편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너무 당연한 예상이지만 연산군, 광해군 이런 분들도 경연을 많이 안 하셨겠군요. 네, 광해군도 경연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뭐 연산군도 경연에 좀 계속 참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없애버립니다. 경연을 아예 폐지시켜버리죠.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대화 중단이군요. 그래도 연산군은 그 폐지는 시켰지만 막상 할 때는 또 신하들 뭐 아무 소리 못하게 이렇게 그 해박한 지식을 또 뽐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회비 경연이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행정적인 측면의 뭐 문제를 얘기하고 이번에 그 예를 들면 뭐 가뭄이나 뭐 전쟁 혹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세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보통 경연에 올라오는 주제를 크게 놓고 보면 이제 민생 문제들,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나 그렇구나. 이런 민생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풍습에 관련된 문제. 영조 같은 때는 그 여성들이 양반대 여성들이 머리에 가발을 가채라고 하죠. 그 쓰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그 대책들을 세우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범주를 또 달리하는 건 성종원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을 뭐 세조 때부터 편찬을 했는데 완성은 성종 때 했잖아요. 근데 성종 때 한 일이 경연을 통해서 그 신하들하고
경국대전 내용을 계속 토론했다고 해요. 계속 토론해서 미진했던 부분 반영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경연에 있는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경국대전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제도나 이제 법전 같은 경우에도 경연 자리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거죠.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경연의 주제는 굉장히 협소한 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뤘던 거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대조사, 뭐 어떤 패션의 변화 이런 거에 따른 해외 문물의 도입, 이것이 과연 유교의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을 거고, 일테면 그다음에 어떤 뭐 치하를 할 때 그 벼슬을 내리고 직접 치하를 할 때도 거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결정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공개화시킬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되는 네네. 것들인데, 특히 그 중세 시대에 이렇게 그 자칫하면 왕권의 1인 왕권과 혹은 몇 명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로 정치가 왜곡되거나 잘못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었겠군요, 이게. 그리고 경연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토론을 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토론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승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동의를 네. 하게 되는 과정이고. 근데 그럼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또 추진해 나갈 때 추진력이 훨씬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반대하는 신하들도 토론 자리에 참여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집행력 자체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정치, 그게 행정인 거고, 정치고 행정인 거고, 그렇게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모두가 따르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경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세종을 이제 꼽잖아요. 근데 세종 때 수많은 경연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 게 이제 세법. 세법. 네, 세법을 개정하는데, 근데 그게 경연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가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줬거든요. 근데 세종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지금 세금 걷는 게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엔 세금 걷는 게 관리가 가서 그 흉년인지 눈으로 보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를 해서 걷는데, 이게 관리들이 농간을 많이 부린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안 거치고 또 중간에서 끼어먹는 놈들 많고, 네. 백성은 백성들이 힘들고 좀 이런 거잖아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되게 큰 문제네. 힘 있는 사람들은 관리하고 짜면 세금 적게 내고 관리한테 뭐 지어주고 자기는 돈 벌고, 근데 이런 식의 상황들을 이제 세종이 이제 알았던 거죠. 국가 세금은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그거를 하잖아요. 그 땅의 토질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결정하자. 아예 결정한 거로 세금을 걷자. 이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유명한 세종 때 여론조사. 여론조사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뭐 농민도 찾아가고요, 양반도 찾아가고요. 정말요? 그래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17만 명으로부터 여론을 들어요. 야. 찬반에. 그래요? 처음부터 세법을 바꾸자 그러면 다들 쫄고 잔대가리 굴리기 시작했을 텐데. 반발이 엄청 심하죠. 왜냐면 다 지금 나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돈 주고 지금 덜 내고 있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더 뺏고 이러고 있는데, 국가에서 왕이 세법을 개정하고 공개화시키고 깔끔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자고 개정을 하자 그러면 큰일 나죠. 세종이 마련한 이 안을 가지고 그 찬반을 하거든요. 대단하네. 근데 변경하는 세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왕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해낸 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았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또 데이터를 갖고도. 네,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이어갖고. 근데 여기서도 신하들이 반대를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황희 같은 사람. 이 황희 같은 사람이 반대한 이유는, 만약에 토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만약에 흉년 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떡하냐. 네, 황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종이 그 의견을 수용을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토질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하지만 또 부차적으로 그 풍용에 따라서 흉년이 든다든가 풍년이 든다든가 여기에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세금을 걷자. 그래서 이제 황희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근데 그것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대신 반대로 했어요. 이게 반대를 한 이유가 어느 지역에서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은 반대표가 더 많았는데 이런데 의견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종이 이때 했던 얘기는 그러면 찬성한 지역부터 먼저 시험적으로 해보자. 그렇지. 대신에 요거에 대한 책임자는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이제 짐을 이제 넘겨놓은 거죠. 그렇지. 네네. 이거 똘똘한 왕들이 잘하는 방법이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싫어하는 네가 먼저 해봐. 이런.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여 년 후에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야.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근간을 이뤘던 세법이 확정이 되는 게 빨리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행해 보고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해보고 토론하고 하는데 10여 년이 걸린 거죠. 그 10여 년 동안 왕이 그걸 책임지고 밀어붙이고 논의를 이어가게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도 이렇게 잘하면 오래 하게 하고 아니 실제로 그 뭐냐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경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5년 단임제는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계속 네. 하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된 나라들은 이제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도 한 대통령이나 한 왕이나 한 지도자가 세다고 해서 그 나라가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결국 중요한 뭐 위기 때야 그럴 수 어떤 전쟁이 됐을 때는 위기 때는 뭐 영웅이 등장하듯이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볼 때도 국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수준이 업돼서 함께 결정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가진 시스템의 나라가 결국은 강대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처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함께 죽어주는 나라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는 같은 중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고 또 선용과 악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중요한 국가의 이야기를 국가의 일들을 논의하고 공개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왕의 토론, 경연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